자, 이제 두 번째 주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합시다. 패러데이가 제안을 했는데 전기장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아볼 그런 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근데 결국 패러데이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줄을 이렇게 연결했어요. 전기줄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시작하고 끝이 없게 쭉 연결한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폐회로라고 하는데, 이 전기줄에 전류가 흐르겠습니까? 안 흐르겠습니까? 여기다 안 흐르죠.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뭐를 붙이면, 여기다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기전력이라고 불러요. 이게 전원을 이렇게 붙이면 전류 흐르죠. 이 전원을 붙이는 게 뭐 해주는 거냐면 요 사이에 전위차를 걸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위차. 근데 전위차를 걸어준다는 게 이 사이에 전기장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는 전하는 어떨 때 움직여요? 전기장에서 힘받고 움직이죠. 그래서 전기장이 있으면 전하가 움직여서 전류가 흐릅니다. 여기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그 도선 속에 전기장이 쫙 생겼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도선에 전기장이 생긴다면 전류가 흐르는데,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걸어주지 않았어요. 걸어주지 않았어요. 움직이는 자석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면, 내가 여기 자석을 이렇게 움직여주면 여기도 전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류가 흐른다면 전기장이 생겼다는 증거죠. 그래서 이 사람 아주 굉장한 걸 한 겁니다. 여기다가 뭘 연결했냐면, 여기다가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알아보는 전류계를 연결했어요. 전류계. 그래서 전류계의 눈금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건전지기 하나도 연결하지도 않고 이렇게 폐회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 어때 봤어요? 자석을 가지고 움직여 봤어요. 자석이 움직여 봤어요. 그랬더니 이 눈금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더라도 굉장히 조금 흐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옛날에 굉장히 정밀한 전류계가 있었어요. 그 비싸요. 그래서 그걸 검유계라고 부르는데, 또는 갈바노미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새는 전부 다 정밀해요. 그래서 요새 전류계는 전부 디지털로 돼 있어가지고 조그만 전류가 흐르더라도 착착 표시가 나오는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웬만한 전류계는 눈금이 안 움직여. 근데 굉장히 비싼 이제 검유계를 연결해 놓고서 조금만 전류가 흐르더라도 우리 검출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석을 움직였더니 놀랍게도 바늘이 움직였어요. 바늘이 움직일 뿐 아니라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쪽으로 움직였다면 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야, 이게 전류가 진짜로 흐르는 게 분명했어요. 전류가 진짜로 흐르는 게 분명하다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위에 뭐가 생겼다는 걸 얘기해요? 전기장이 생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석이 움직이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되는데, 식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우리 쿨롱 법칙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좀 어렵지만 벡터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벡터식으로. 쿨롱 법칙은 F는 4파이 이필론 제로분의 1, 이게 비례상수예요. 무엇에 비례한다? 우리 만일력 법칙은 비례상수 G 하나로 쓰는데, 쿨롱 법칙은 비례상수를 좀 복잡하게 씁니다. 비례상수. 그래가지고 여기다 어떻게 했냐면 R 제곱분의 Q1, Q2 하고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R의 단위 벡터, R 방향 이렇게 쓴 거예요. R의 단위 벡터란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에 Q1이 있고, 여기에 Q가 있으면 이 방향이 바로 R의 방향입니다. R의 방향. 이게 단위 벡터는 크기가 이런 방향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쿨롱 법칙은 이거고,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건 자기력에 대한 법칙이에요. 이 자기력에 대한 법칙은 우리 쿨롱 법칙을 전기력에 대한 법칙보다 전기장에 대한 법칙으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요거 하나 싹 지워버리면 전기장 됐죠. 아까 한 것처럼 Q2를 딱 지워버리면 전기장이 딱 됐어요. 전기장.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은 여기다가 여기 자기장은 B라고 표시하는데, 는 어떻게 쓰냐면 4파이분의
입실론 제로 대신에 요거 입실론자입니다. 요거는 저 그리스 문자 입실론자에다가 제로 표시한 건데 이 제로는 진공을 의미해요. 이거의 뜻은 뭐냐면 유전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전기장이 생기는 공간, 전기장이 이거는 지금 진공에 생기는 거 얘기했어요. 이 전기장이 어디서 생길 수 있냐면 물속에다 전화 갖다 놓으면 물에도 생길 수 있고 유리에다 갖다 놓으면 유리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전기장으로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공의 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속에서 쿨롱 법칙 하면 여기다가 진공의 유전율 쓰는 게 아니라 물의 유전율을 써야 되겠어요. 유리 속 하면 유리의 유전율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기장을 유발시키는 비율, 진공의 성질이에요. 근데 비오사바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비오 하고서 쭉 끊는 게 좋아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비오라는 사람하고 사바르라는 사람 두 사람인데 이건 어떻게 생기냐면 사파이는 똑같고 위에다가 뮤제로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자기장을 유발시키는 성질.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진공의 투자율 그럽니다. 투자율이 돈 투자한다는 그 한문이 그 투자가 아니라 투자가 한문 나 잘 몰라요. 아무튼 자기 현상을 유발시키는 성질이나 마찬가지예요. 투자율.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거 하는데 그 웨르스테드가 이 현상은 전류가 자기장 만드는 현상은 맨 처음에 웨르스테드가 발견했다고 그랬죠. 근데 웨르스테드는 이 식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비오한 사바르가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쿨롱 법칙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쿨롱 법칙하고. 다른 데 다 똑같아요. 여기 R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Q1 대신에 전류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류 이걸 여기다 써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어떻게 쓰냐면 IDL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IDL. 이건 뭐냐면 DL은 여기에는 조그만 요만한 부분에 선분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이렇게 쓰면 이 선분 벡터란 요 선분의 크기가 크기고 방향은 선의 방향을 따르는데 선의 방향이 이 방향도 있을 수 있고 이 방향도 있을 수가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택하면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선분 벡터가 되겠어요. 선분 벡터. 이 DL 하고서 여기 R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거지만 이것도 벡터고 이것도 벡터면 그냥 곱해주면 안 돼요. 벡터를 곱해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벡터와 벡터를 곱해가지고 스칼라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벡터와 벡터를 곱해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를 곱해줄 때는 벡터의 표시는 여기 A하고 B 두 벡터를 곱한다라고 하면 우리 스칼라는 그냥 A하고 B 곱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쓰고 두 개 곱하는 게 이렇게 쓰죠. 근데 벡터를 곱할 때는 이렇게 쓴 거하고 두 개의 벡터를 곱했다는 게 이렇게 쓴 거하고 이렇게 쓴 게 의미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벡터는 곱한 놈의 결과를 여러 가지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칼라는 스칼라 두 개를 곱하면 스칼라와 벡터가 있는데 스칼라는 크기만 갖느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느냐라고 그랬죠. 근데 스칼라는 두 개의 스칼라 곱하면 결과가 스칼라예요. 그래서 이 스칼라 결과가 다 같아요. 근데 벡터 두 개를 곱하면 두 개 곱한 결과가 스칼라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벡터가 되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제3이 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건 제3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고 이거는 스칼라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칼라곱이라고 해요. 스칼라곱. 이건 벡터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거 벡터곱이라고 해요. 벡터곱. 그래서 자, 이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놈도 벡터고 이놈도 벡터인데 결과가 뭐가 되냐면 벡터가 돼야지 돼요. 자기장도 벡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곱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곱해주는데 웨르스테드는 이렇게 곱해주는 방법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웨르스테드가 아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게 전화의 경우에는 어때요? 여기에 양전화가 있고 여기다가 양전화를 떠 갖다 놓으면 작용하는 전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윗방향 이렇게 되죠. 음전화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전화가 있으면 주위에 생기는 전기장의 방향이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이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R 방향이 되는데 웨르스테드가 관찰한 건 뭐였냐면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나침반이 이렇게 생겼는데 나침반이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면 아주 좋냐면 나침반이 이렇게 쓰면 뭐 여기가 N극이 되든가 S극이 되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어떤 방향이 되냐면 나침반 이렇게 써. 나침반. 이런 방향. 이 방향이 돼. 여기서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 또는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이게 죽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두 벡타 곱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오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벡터는 A 곱하기 크로스 이거 벡터 곱하는 거예요. A와 B의 벡터 곱은 여기에서 생기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게 A 벡터라고 그러고 인문 사회계 학생은 이거 몰라도 좋아요. 그냥 내가 설명만 하는 거니까 요거 B 방향이라고 하면 두 개를 곱했어요. 두 개를 곱해서 생기는 벡터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 나사를 돌려요. 오른 나사를 이쪽으로 돌리면 나사를 박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사가 있어요. 나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들어가요, 빠져요? 들어가요, 빠져요? 들어가죠. 생기는 방향이 나사가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A 벡터고 B는 이걸 어떻게 읽냐면 A 크로스 B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A 크로스 B의 방향은 A에서 B로 오른 나사를 돌렸을 때 오른 나사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봐요. 전류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로 전류의 방향. 이게 A 방향이에요. A 방향, A 방향. 그 다음에 R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 이게 B 방향이에요. 이게 B 방향. 그래서 A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어떤 방향이 돼요? 자,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게 A 방향, 이게 B 방향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어떤 방향이 돼? 이렇게 돌리면 나사가 어디로 가요? 나사가 빠져야 들어가요? 빠지죠.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방향이나 이 방향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 방향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건 어때요? 다른 건 쿨롱 법칙하고 다 똑같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에 비례하는 것처럼 이 전류 부분에 비례하고 그런데 요 벡터에 벡터 곱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오사바르가 이제 알아낸 겁니다. 이게 바로 비오사바르 법칙이 되겠어요. 따라서 쿨롱 법칙이나 비오사바르 법칙이나 굉장히 똑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은 이렇게 실험으로 알아낸 거라면 이 쿨롱 법칙과 비오사바르 법칙으로부터 아주 중요한 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데 쿨롱 법칙하고 똑같은 내용을 갖는 법칙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하고 똑같은 내용을 담은 법칙이 암페어 법칙이에요. 자,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렇게 얘기하고 이놈은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을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가우스 법칙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나 이렇게 쓸까 말까 지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식을 안 쓰니까 설명이 안 되네. 그래서 자, 식으로 지금부터 쓰겠어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썼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 화성말 같지? 화성말. 암페어 법칙도 식으로 쓰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놈은 사실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필론 제로분의 Q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놈은 뮤 제로 I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그림으로 이제 그려야 되겠어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건 전기장이고 이건 자기장입니다. 자기장. 우리 전하가 이렇게 있다고 하죠. 전하에서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가 생겼어요.
가우스 법칙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상으로 면을 하나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렸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요 전화를 중심으로 구표면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런 표면을 폐곡면이라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칠판 지우개가 있으면 이 칠판 지우개 겉면 구멍이 하나도 안 났어요. 폐곡면이에요. 여기 구멍 조금 나면 이런 면은 면에 경계가 있죠. 이건 개곡면이야. 오픈 서피스. 근데 이런 경계가 하나도 없어. 구표면 어때요? 경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표면인데 경계가 하나도 없는 표면. 이게 폐곡면입니다. 여기에 동그라미 친 게 바로 이건 면이란 뜻이에요. 서피스 S 한 거예요. 면인데 어떤 면이냐면 폐곡면이다. 구멍이 하나도 없는 면이다. 그 구멍이 하나도 없는 면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적분은 더해준다는 거예요. 전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곡면에 대해서 전기장을 다 적분한 결과는 사실 뭐와 같으냐면 전기력선의 수와 같겠어요. 전기력선의 수. 이 전기력선의 수는 뭐와 같으냐면 어떤 폐곡면을 그렸을 때 그 전기력선의 수는 뭐에 비례하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전하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비례상수가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는 비례상수가 이렇게 간단해지죠. 왜 비례상수를 이렇게 썼냐면 여기 이렇게 복잡하게 썼냐면 가우스 법칙이 사실은 더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쿨롱 법칙은 좀 복잡해지더라도 가우스 법칙을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놈하고 이놈은 사실 똑같은 법칙이에요. 이 결과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비례상수를 그냥 K라고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비례상수를 K 나누기 4파이 뭐 이렇게 써야죠.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실론 제로 이렇게 하면 간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는 유전율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은 전기장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어떤 폐곡면을 생각했을 때 이 수는 전기장, 이 전기력선의 수는 안에 들어있는 총전하에 비례한다. 근데 전기력선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나오는 전기력선은 플러스 붙이고 들어가는 전기력선은 마이너스 붙여요. 그래서 폐곡면을 여기다 만들었다고 생각하자. 여기다 이렇게 폐곡면 여기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전기력선이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오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에요. 2개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이 안에 전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가우스 법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곡면을 만들었을 때 전기력선의 대수합이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더해준 거예요. 그놈은 이 안에 들어있는 전하와 같다라고 하는 게 이게 가우스 법칙인데 이 가우스 법칙의 내용이 쿨롱 법칙하고 똑같아요. 쿨롱 법칙 똑같아요. 이런 가우스 법칙을 전기장뿐 아니라 자기장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장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자기장은 여기에 전류가 쭉 나오면 자기력선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자기력선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여기다가 폐곡면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폐곡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총 플럭스가 어떻게 됐어요? 얼마입니까? 총 플럭스가. 자, 나가는 거 3개지. 들어가는 거 어때요? 3개. 합하니까 얼마입니까? 0이죠. 0. 자, 이렇게 폐곡면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 요 놈까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 3개고 나가는 거 3개죠. 0이죠. 이런 자기장에서는 폐곡면을 어떻게 만들건 항상 0입니다. 항상 0. 그래서 가우스 법칙을 자기장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S하고서 B.ds 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항상 0이 되겠어요. 항상 0. 이건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때요? 자석은 N극과 S극을 띄려고 그러면 항상 안 띄어진다 그랬죠? 그걸 얘기해요. N극과 S극이 홀로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장에 대해서는 가우스 법칙으로 표시하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이건 폐곡면에 대해서 계산하면 나쁘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래서 자기장에 대해서는 폐곡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여기서 C 그랬는데 C는 폐곡선입니다. 선. 폐곡선이란 뭐냐?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계곡선이에요. 선이 끝이 있죠. 선이 끝이 있어요. 근데 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이제 이게 선이에요. 선. 끝이 없죠. 이건 폐곡선이에요. 그래서 자기장에서 이 자기장이 있을 때 아무데나 폐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폐곡선을 이렇게 그려요. 폐곡선을 그렸을 때 이번에는 어떻게 적분하냐면 자기장에다가 그 선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폐곡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뭐나 마찬가지냐면 자기장 곱하기 이 선의 길이를 한 거나 마찬가지.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건 0이 아니죠. 0이 아니면 이렇게 적분을 하면 그건 뭐와 같으냐면 이 안을 흐르는 전류에다 뮤제를 곱한 것과 같다. 이게 암페어 법칙입니다. 가우스 법칙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생겼죠. 암페어 법칙.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류와 같다라고 하는 게 암페어 법칙인데 이 두 가지가 전기장과 자기장을 결정해 주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법칙과 암페어 법칙이 전기 현상과 자기 현상을 따로 결정해 주는 법칙인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패러데이가 한 거 있었죠.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뭐였냐면 자석을 움직여줬더니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이 패러데이 법칙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회로 같은 거 보면 회로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회로가 있고 여기다가 저항을 이렇게 연결해 줬다. 뭐 이런 거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랬을 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다 전원 연결해 준 것인데 요 놈이 둘 사이에 전위차를 걸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위차를 E라고 표시하고 이걸 기전력이라고 그래요. 기전력. 암담한 것 같은데 요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렇게 봐줘요. 이 기전력은 뭐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석을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기 뭐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전기장 생긴 거라고 그랬죠. 이 전위차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전기장에다가 여기 전기장 이렇게 있으면 전기장에다가 요 거리를 곱해준 거 이게 바로 기전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회로에 전기장이 쭉 생겼다면 여기 전기력선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적분을 해줘요. 아까 암페어 법칙에서 적분한 것처럼. 그래서 이 2에 해당하는 거 이건 뭐냐면 적분 전기장을 전부 선적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 적분 형태로 고치면.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요거는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석 갖고 있으니까 자기장이 생겼는데 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을 면적으로 곱한 거. 아까 가우스 법칙 할 때 이거 있었죠. E도 ds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선속이라고 그랬죠. 자기장 곱해준 전기장 곱해준 거. 이걸 폐곡면에 대해서 곱했는데 요 파이 b는 폐곡면에 대해서 곱한 게 아니라 요 면 이 회로로 둘러싸인 회로가 경계인 요 면에 생긴 거예요. 요 면에 생긴 거. 요 파이 b가 바로 b에다가 ds를 해준 곱해준 면적분 해준 겁니다. 이게 선속이에요. 이 선속이 바뀌면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만약에 안 바뀌면 이게 0이에요. 시간으로 미분해줘서 어떤 값을 가지면 바뀐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까 자석을 이렇게 움직여줬더니 자기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선속이 바뀌면 기전력이 생긴다.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적분으로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dt분의 d 하고서 요거 써주는 거예요. 요거 여기다가 b도 ds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 식을 한꺼번에 한번 써보겠어요. 한꺼번에 써보면 가우스 법칙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거 지우고 다시 쓰겠어요. E.ds는 입실론 제로분의 Q.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쓰자.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이거는 S하고서 B도 DS를 했더니 이거 항상 0이 된다고 그랬죠. 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암페어 법칙. 자기장에 대한 암페어 법칙 하면 암페어 법칙은 뭐였냐면 B.DL은 이건 폐곡 선에 대해서 한 거였어요. 그럼 뭐 같냐? 뮤0 I 그랬어요. 뮤0 I.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이놈은 어떤 거였냐면 기전력이 뭐였냐면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이었어요. 내가 아까 정해준 폐회로를 선적분한 거죠. 그건 뭐하고 같았느냐? 마이너스 dt분의 d 하고서 뭐예요? b.ds와 같았어요. S. 이게 이제 전자기학이 발달된 경로입니다. 경로. 자, 지금까지 이렇게 수식이 좀 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면 이제 마지막에 써놨더니 어떠냐면 자 어때요? 전기장 훌렁 법칙에서부터 나왔어요. 전기장에 대한 가우스 법칙. 그 다음에 자석 사이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자석과 그 자석 사이의 힘은 자기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 자기장은 자석이 아니라 사실은 움직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게 암페어 법칙이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장에 대해서는 가우스 법칙 해봤더니 이게 항상 0이다. 그 다음에 사실은 암페어 법칙은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 만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패러데이가 그러면 움직이는 자석은 전기장 만들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패러데이 법칙에 도달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써놨어요. 써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만 봤더니 이 법칙들 사이에 이거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진 법칙인데 이 법칙들 사이에 뭔가 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어 교육과 학생 어때요? 비슷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그냥 그림일 뿐이지 그림인데 자 요거는 요거 두 개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적분인데 이건 면에 대해서 폐곡 면에 대해서 적분인데 이건 면적분이라고 합니다. 면적분. 알고 봤더니 이거는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 요 L 하는 거 이건 폐곡 선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죠? 선적분. 이거는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이죠. 그래서 알고 쭉 봤더니 서로 따로 이제 발견된 법칙인데 쭉 봤더니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기장에 대한 선적분과 자기장에 대한 선적분, 전기장에 대한 면적분과 자기장에 대한 면적분으로 이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놈들이 어때요? 전체가 서로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뭔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은 커피 이름인데 사실 맥스웰이 사람 이름이에요. 맥스웰 어떤 사람이냐면 전자기학을 집대성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하고 맥스웰이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패러데이는 직관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통합시켰다며.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직관에 의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서 통합시켰다면 맥스웰은 이것들을 한꺼번에 수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게 봤더니 한 가지 현상의 여러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식들이 서로 연관이 없는 식이 아니라 서로 연관이 있는 식이다. 그 사실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더 확실해졌냐면 이놈들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더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 요 식들이 4개의 식이 아니라 1개의 식으로 표시됩니다. 1개의 식의 서로 다른 측면이 바로 이런 전자기하학의 4가지 기본 법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사실은 상대성 이론은 보통의 경우라면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을 2가지로 돼 있다고 그래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 이렇게 2가지로 돼 있다고 하는데 2가지.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어떤 놈이 더 어려운 놈일 것 같습니까? 저기 뒤에 자네. 특수상대성 이론하고 일반 어떤 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이건 대개의 경우에 특수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특수는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제한이 있는 이런 뜻이 되겠어요. 특별한. 특수상대성 이론은 언제 그 효과가 나타나냐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빛의 속도는 엄청 빠른 속도죠. 우리는 상상을 못할 속도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죽어도 그걸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 빠른 효과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서 있는 엄청 빠른 효과가 음속이에요.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음속. KTX의 속도하고 음속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KTX 속도 아무것도 아니죠. 음속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음속으로 달리더라도 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웬만하면 절대로 상대성 이론은 있는지조차도 모르기가 쉬워요. 모르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한 게 바로 뭐였냐면 전자기하학이 발달해서 이제 그게 알게 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지만 알고 봤더니 전자기하학은 원래부터 상대성 이론적으로 되는 거였어요. 광속은 빛의 속도인데 이제 바로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이 4가지를 이거 전부 다 맥스웰이 한 거 아니지. 근데 왜 이 4가지를 한꺼번에 써놓고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불리냐면 맥스웰은 4개 이렇게 써놓고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 중에 요건 틀렸어. 딱 알아냈어요. 이 쳐다만 보고 있어요. 이건 틀렸어. 그 중에 뭐가 틀렸냐면 이 암페어 법칙이 틀렸어요. 암페어 틀렸어. 이거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그러면 전자기파가 있어야 되겠어. 전자기파. 그래서 맥스웰은 이 식들을 보고서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언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예언한 거예요. 전자기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처음 알게 됐냐?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존재해야지 된다. 근데 전자기파는 이게 바로 맥스웰 방식 뭐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방정식인데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변화하면서 진행되게 나가는 게 전자기파입니다. 파동이란 뭐가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줄을 흔들어줘요. 내가 줄을 툭 흔들면 흔드는 모습이 내가 계속 이렇게 쉽게 흔들면 흔드는 모습이 이렇게 샥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서 유감인데 줄을 길게 나와서 여기서 막 흔들어요. 그러면 줄이 샥 갑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응원할 때 파도 타기 있죠. 파도 타기. 다들 앉았다 섰다만 하는데 여기서 텔레비에서 보는 사람이 보면 어때요? 샥 가는 것처럼 보이죠. 줄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면 진짜로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모습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게 바로 파동입니다. 그랬을 때 이 줄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동의 매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질이 움직이는 모습이 전달돼 나가는 현상입니다. 이게 파동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 모습. 전자기파란 뭐냐? 전기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전자기파는. 근데 우리
처음에 이 시간 첫 번째 시간 시작할 때 전기장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죠. 단지 전기력만 갖고 안다고 그랬죠. 근데 전자기파란 이 전기장이 커졌다 작았다 하고 이동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때 이동할 때 물질은 이동하지 않지만, 줄은 이동하지 않지만, 이때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에서 뭐가 뜨뜻한데 이때 뭐가 오느냐? 빛이 오는데, 빛은 직접 이동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그게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이 움직이면서 전달돼 오는 겁니다. 그때 매질이 있고, 그 매질이 움직이는 모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져야지 돼요. 여기에 있는 줄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다 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줄의 각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내가 이거 움직인다고 이거 따라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죠. 여기에 연결이 돼 있으면, 스프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죠. 이 연결된 메커니즘이 줄에 있는 파동을 움직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움직여서 만약에 전기장 하나만 있었다면 전자기파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패러데이 법칙이 바로 뭐였어요? 자석을 움직여주니까 전기장 생겼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자석을 움직여주면, 자기장을 변화시켜주면 옆에 전기장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암페어 법칙에 여기에 지금 없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놈은 암페어 법칙이 뭘 얘기해주면 전기장을 움직여주면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는 게 암페어 법칙입니다. 암페어 법칙이 그 부분에 없는 거를, 틀렸다는 거를 맥스웰이 보고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페어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 합해져 가지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이 변하면 전기장이 생기고, 그래서 전자기파가 전달된다고 하는 것을 맥스웰이 예언합니다. 근데 물론 맥스웰이 이렇게 예언할 때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말로 예언한 게 아니라 이걸 식으로 만든 다음에 식을 풀었어요. 식을 풀었더니 전자기파가 존재해야지 된다는 풀이가 나옵니다. 풀이가. 거기서부터 전자기파를 예언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자기파가 존재한다는 걸 실험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비로소. 그러고 나서 그 전자기파가 빛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빛이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거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을 연구하게 그런 이제 다리가 놓여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상대성 이론으로 가기까지의 다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